어지간히 좀 할래? 뭐야 너는? 반년 만에 귀국 비행기. 여리해 보이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을 피우던 거친 조폭 앞을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조폭 옆에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22살 취준생. 해외 취업 사기로 동남아에 끌려갔다가 한국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다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도경을 본 조폭이 황당하다는 듯 비웃었지만 이 여자의 정체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HID 최정예 정보사령부 출신 윤도경. 반년간의 배낭여행을 마치고 그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도경은 조용한 귀국길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공항 출구에서 여자를 끌고 가던 검은 세단에 따라붙었어요. 떨고 있던 취준생의 순진한 눈빛에서 3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쌈짓돈을 빼앗긴 자기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택시 아주머니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윤도경의 시원한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남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야간 비행기 안. 묵직한 엔진의 진동이 발끝을 타고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죠. 윤도경은 창가 자리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낡고 커다란 배낭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볕에 그을린 피부와 흙먼지가 깊게 밴 트레킹 신발. 그것만이 지난 반년의 궤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몸에 배어있던 군인의 때를 벗고 철저히 혼자가 되기 위해 비워낸 시간이었습니다. 뻐근한 목덜미를 가볍게 주무른 도경이 창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눈만 붙이고 가고 싶었죠. 탑승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도경의 바로 앞줄 복도 쪽 두 자리에 새로운 일행이 다가왔어요. 구겨진 양복 차림의 중년 사내. 그리고 화장기 없이 수척한 얼굴을 한 젊은 여자였죠. 사내가 머리 위 수납장에 가방을 거칠게 쑤셔넣고는 털썩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사내를 피하듯 창가 쪽으로 몸을 바짝 웅크렸어요. 그 두 동작만으로도 둘 사이의 기울기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도경은 아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턱을 갠 채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활주로의 유도등만 무심히 내다볼 뿐이었죠. 비행기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낮게 깔리던 엔진의 진동이 고르게 퍼지고 덜컹거리던 기체가 마침내 수평을 찾았어요. 짧은 기내식 서비스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내 객실 조명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노란 독서등 몇 개만 어둠 속에서 점점이 떠올랐죠. 승객들은 담요를 뒤집어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만이 텅 빈 기내를 채우고 있었어요. 도경은 무릎 위에 펼쳐두었던 책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가방에 책을 밀어넣고 등받이에서 허리를 천천히 세웠죠. 오랫동안 몸에 익어버린 버릴 수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감는 대신 어둠 속에 가라앉은 승객들의 움직임을 찬찬히 눈에 담기 시작했어요. 시선이 앞자리에 닿자마자 묘한 위화감 몇 개가 도경의 눈끝에 차례로 걸렸습니다. 먼저 여권의 위치였어요. 좌석 아래로 반쯤 열린 여자의 캔버스 가방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과 화장품 파우치만 보였습니다. 해외 출입국에 반드시 필요한 여권이 없었죠. 도경의 시선이 옆자리의 사내에게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팔짱을 낀 사내의 재킷 왼쪽 안주머니. 그곳이 네모나고 두툼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얇은 여권 두 개가 겹쳐진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이런 상황을 숱하게 보아왔던 도경의 눈에는 단번에 읽히는 윤곽이었죠. 다음은 몸의 궤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뒤척이며 사내 쪽으로 몸이 아주 조금만 기울어도 여자의 좁은 어깨가 바짝 경직되었어요. 사내가 목소리를 낮춰 몇 마디를 툭툭 건넸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어떠한 대답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눈길이 의자 팔걸이로 향했어요. 팔걸이를 꽉 틀어준 여자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돌린 여자의 창백한 관자놀이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가족도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저건 누군가를 완벽하게 통제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감시의 진영이었어요. 도경의 머릿속에서 최근 한국 뉴스의 사건들이 빠르게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출발, 한국 도착 노선, 불안에 떠는 젊은 한국인 여자와 그를 감시하는 중년 사내, 다른 사람의 안주머니로 들어간 여권. 답은 뻔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인턴십 광고에 속아 동남아로 끌려간 청년들이었죠. 그곳에서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긴 채 강제 노동을 당하다 한국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수거해 오라는 임무를 받고 귀국하는 강제 송금책. 도경의 시선이 좌석 틈새로 보이는 여자의 옆 얼굴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지독한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여자의 눈에는 이상할 정도로 순진한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순진함이 깊게 가라앉아 있던 도경의 서늘한 분노를 조용히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사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팔걸이를 꽉 쥔 손가락 마디에 하얗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사내의 귓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새어나왔죠. 비행기 엔진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얇고 위태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말 이번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사내는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 대신 굵은 손가락을 재킷 안주머니로 찔러 넣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여권을 반쯤 꺼내어 자기 손가락 사이에 툭 끼워 훑어 보였습니다. 여자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곧바로 그 여권에 간절하게 매달렸죠. 사내가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며 다시 여권을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내 목숨줄은 내 주머니 안에 있다. 구차한 대답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폭력적인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여자의 어깨가 아래로 힘없이 내려앉았어요. 체념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소름 끼치도록 순진한 수용이었죠. 반쯤 닫혀있던 도경의 건조한 눈매가 마침내 한겨울의 빙판처럼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뻐근한 목을 천천히 푸는 척 자세를 고치며 시선만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돌렸습니다. 세 줄 뒤 복도 쪽 좌석. 조명이 꺼진 어두운 기내에서 유일하게 잠들지 않은 두 명의 사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짙은 색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자에 부착된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앞자리의 사내와 여자를 끈질기게 주시하고 있었죠. 허공에서 그들끼리의 눈빛이 짧고 건조하게 교차했습니다. 점조직이었습니다. 한 명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팀 단위로 감시하며 움직이는 무리였죠. 도경은 다시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죠. 당장 일어나 앞자리 사내의 멱살을 잡아채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움직였다간 꼬리만 자르고 끝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지켜보고 이 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확실한 정보를 쥐어야 했습니다. 평온하게 쉬어야 할 귀국 비행기에서 굳이 남의 전쟁에 발을 들이기로 한 것. 그것은 순전히 도경 스스로의 차가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두워진 기내 도경이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사이였습니다. 앞자리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양복 사내가 등받이 버튼을 누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체중을 실어 의자를 거칠게 뒤로 젖힌 것이었죠. 사내의 바로 뒷자리 펼쳐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종이컵이 덜컹거리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바지를 적신 중년 남성 승객이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의자 좀 살살 다뤄주시면. 양복 사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꾸조차 없었죠. 뻣뻣하게 굳어있는 사내의 뒤통수 자체가 짙은 무시와 거부의 표시였습니다. 물기를 닦아내던 뒷자리 승객이 헛기침을 하며 한 번 더 불편한 기색을 표했어요. 그제야 양복 사내가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댄 채 몸을 비틀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진짜 피곤해질 거야.
욕설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낮고 굵게 긁어내는 목소리에는 명확하고 날선 위협이 묻어 있었죠. 항의하던 승객이 흠칫하며 좁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소란을 감지한 주변 승객들의 불안한 시선이 곳곳에서 모여들었어요. 옆자리에 바짝 붙어 있던 여자는 눈을 질끈 감으며 창가 쪽으로 고개를 더 푹 숙였습니다. 기내 뒤편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승무원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손님, 무슨 일이신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경이 조용히 안전벨트 클립을 풀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불안한 시선이 일제히 도경에게로 쏠렸어요. 낮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만이 그 짧은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좁은 통로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가오던 승무원과 양복사내 사이를 소리 없이 가로막고 섰죠. 좌석에 삐딱하게 앉아있는 사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시선. 도경의 입술이 가볍게 열렸습니다. 적당히 하시죠. 욕설도 흥분도 없는 건조한 음성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혼잣말을 던지듯 낮고 무거운 한마디였죠. 이것은 불타오르는 정의감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무리의 반응 패턴을 끌어내고 숨겨진 조직의 꼬리를 밟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적 개입이었어요. 양복 사내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너는? 사내가 거칠게 팔걸이를 짚으며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였죠. 그때 도경의 시선 안으로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세 줄 뒤 복도 쪽 좌석. 아까부터 신문을 펼쳐들고 있던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어요. 남자가 이제야 신문 페이지 끝에서 고개를 아주 살짝 들었습니다. 시선은 도경을 거치지도 않았어요. 곧장 앞자리의 사내에게로 꽂혔죠. 짧고 건조한 눈짓 한 번. 그만 이라는 소리 없는 신호였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던 양복 사내의 움직임이 뚝 멎었습니다. 사내는 아래 십수를 짓씹으며 슬그머니 엉덩이를 내렸죠. 좌석에 다시 등을 기댄 사내가 승무원을 향해 어색하고 뻣뻣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판단한 승무원이 가볍게 목례를 하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경 역시 군더더기 없이 몸을 돌렸어요. 조용히 자신의 창가 자리로 돌아온 도경은 찰칵 소리가 나게 안전벨트를 다시 채웠습니다. 양복 사내가 힐끗 뒤를 돌아보며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도경은 턱을 괜 채 시선조차 주지 않았죠. 대신 도경의 눈동자는 다시 유리창 너머의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관찰은 이미 끝났고 사내의 시선 따위는 이제 도경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한 팀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자리에서 으름장을 놓던 양복 사내는 꾸준히를 맡은 현장의 말단. 성질이 급하고 통제력이 부족한 하수였죠. 뒷좌석의 단정한 팀장은 소리 없는 눈짓 하나로 부하의 숨통을 조이는 실질적인 중간 관리자. 그리고 그 주변에서 침묵을 지키던 나머지 사내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보조 인원들이었습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팽팽한 대치. 하지만 이 짧은 순간 도경이 낚아챈 정보의 밀도는 가만히 앉아 눈으로만 관찰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으며 묵직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붉고 노란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반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기내에 도착을 알리는 차분한 방송이 울려 퍼지자 이내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을 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좁은 통로가 금세 부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등받이에 푹 기댄 채 앞자리의 움직임을 조용히 눈으로 좇을 뿐이었습니다. 양복 사내가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나며 여자를 낮게 재촉했습니다. 여자가 무릎 위에 두었던 낡은 기내용 배낭 하나를 움켜쥐었어요. 여권은 여전히 사내의 재킷 안주머니 속에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로로 나서던 여자가 잠시 뒤를 돌아보려는 듯 어깨를 멈칫했어요. 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사내의 건조한 핀잔에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경은 천천히 배낭을 메며 그들의 뒷모습을 주시했죠. 입국장은 늦은 밤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로 제법 북적였습니다. 도경은 앞선 일행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걸었어요. 심사대 앞에 선 양복 사내가 자신의 것과 여자의 여권을 한꺼번에 내밀며 무언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심사관의 형식적인 질문 몇 마디가 이어졌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죠. 입국 심사관은 별다른 특이점을 감지하지 못한 채 여권에 도장을 찍어 넘겼습니다. 여권 2개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피곤한 심사관에게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죠. 뒷줄의 팀장과 나머지 사내들도 각자의 줄에서 순조롭게 심사대를 빠져나갔습니다. 도경 역시 자신의 낡은 여권을 내밀고 아무런 제지 없이 자연스럽게 입국장을 통과했어요. 수화물 수취대는 아직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양복 사내와 여자는 따로 붙인 짐이 없는 듯 곧바로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죠. 뒷줄에 흩어져 있던 팀장과 일행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뒤에 합류했습니다. 도경은 멈춰서서 돌아가는 벨트 위를 살폈어요. 운 좋게도 도경의 묵직한 배낭이 수취대 초입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왔습니다. 도경은 배낭을 한쪽 어깨에 걸쳐 메고 그들의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자 서늘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택시 승강장과 일반 픽업 구역이 나뉘는 횡단보도 앞이었어요. 일행은 픽업 구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에는 엔진을 켜둔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대기하고 있었죠. 운전석에는 또 다른 사내가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양복 사내가 먼저 뒷좌석에 올라탔고 이어서 여자의 등을 거칠게 밀어넣듯 태웠어요. 단정한 차림의 팀장은 조수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그 뒤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검은 차량에 나뉘어 탑승했죠. 도경은 기둥 뒤에서 먼발치로 그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차량의 색상, 탑승 인원수 그리고 출발하는 방향을 머릿속에 건조하게 새겨 넣었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도경의 머리에 잠시 떠올랐던 생각은 이내 차갑게 지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를 해봐야 움직일 명분이나 증거가 없었어요. 여자는 누구의 강압도 없이 제 발로 걸어가 차에 탔고 출입국 심사관조차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놈들은 아주 쉽게 꼬리를 자르고 흔적을 지울 게 뻔했죠. 섣부른 신고가 아니라 조용한 잠입과 추적을 택한 것. 그것은 10년 넘게 훈련받아온 몸이 내린 너무나도 자동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공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늦은 시간이라 승강장에는 개인 택시 몇 대만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가장 앞에 서 있는 택시의 뒷문으로 다가갔죠. 노란색 캡 아래 운전석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기사의 둥근 실루엣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이 뒷문을 열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배낭을 옆자리에 내려놓은 도경이 룸미러를 향해 짧고 건조하게 입을 열었죠. 저 앞 검은 세단 따라가 주세요. 도경이 뒷좌석에 올라타며 짧게 내뱉은 한마디. 그 건조한 요구에 아주머니는 어떠한 대답도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미터기의 빨간 버튼을 누르더니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죠. 노란 캡을 단 개인 택시가 공항 출구를 매끄럽게 빠져나왔습니다. 앞서 출발한 검은 세단은 이미 차로를 하나둘 넘나들며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능숙하게 차선을 바꿨습니다. 오랜 세월 도로 위에서 단련된 군더더기 없는 베테랑 기사의 손놀림이었죠. 도경은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공항 고속도로의 노란 가로등 불빛이 도경의 건조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도로가 뻥 뚫린 직선 구간에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도경을 한번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2번, 3번, 핸들을 잡은 아주머니의 입술이 가볍게 달싹거렸어요. 꾹꾹 눌러 담고 있던 호기심이 목 끝까지 차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참다 못한 아주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저 앞차에 아는 사람이 타고 있어? 도경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룸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 야심한 밤에 미행을 요구하는 낡은 배낭 차림의 앳된 여자. 아주머니의 입술이 다시 한번 움찔거렸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말을 삼켜내는 듯 했습니다. 택시가 톨게이트를 지나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면만 응시하며 운전에 집중하던 아주머니가 마침내 무겁게 결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이거 경찰 부를 일 같은데. 도경이 비로소 창밖의 풍경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룸미러 속에 비친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눈동자를 정면으로 맞받아쳤죠. 제가 그쪽 일하던 사람이에요. 택시 안에 짧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룸미러 속 아주머니의 표정이 한순간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아주머니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며 입꼬리가 살짝 위로 당겨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도경의 신분이나 앞차의 정체에 대해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핸들을 고쳐쥐고 엑셀을 조금 더 힘주어 밟았을 뿐이었습니다. 도경의 시선이 다시 룸미러로 향했어요.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의심 대신 기분 좋은 작은 흥분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의 미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조력하기로 마음먹은 베테랑의 얼굴이었죠. 서울 외곽으로 진입하기 직전 휴게 구간에 자리한 작은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앞서가던 검은 세단이 비상등을 켜고 잠시 갓길에 정차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사내 하나가 내려 불을 붙인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뒷좌석의 양복 사내와 여자는 차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죠.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핸들을 꺾어 검은 세단에서 조금 떨어진 어두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만. 아주머니가 안전벨트를 풀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도경은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 앞차 운전자의 손에 들린 담배가 반쯤 타들어가는 것을 건조하게 지켜보았죠. 몇 분 뒤 아주머니가 쟁걸음으로 편의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탄 아주머니의 손에는 은박지에 대충 싼 김밥 한 줄과 차가운 생수 한 병이 들려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의 도경에게 그것들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뭐라도 좀 먹어도. 오늘 밤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도경의 시선이 투박한 은박지 포장 위로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반년 만에 한국 사람이 조건 없이 건네주는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무뚝뚝한 아주머니의 행동 하나가 도경의 굳은 어깨를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뜨렸습니다. 도경은 길게 감사 인사를 늘어놓는 대신 김밥을 받아들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역시 도경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시선을 앞으로 돌리며 기어를 바꿨습니다. 저 멀리 담배를 비벼 끈 사내가 다시 운전석에 오르는 것이 보였죠. 출발할게. 택시가 다시 부드럽게 도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도경은 무릎 위에 생수를 올려두고 김밥의 은박지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크게 베어 물었죠. 참기름 냄새가 좁은 택시 안을 연하게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외곽의 화려한 불빛들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고속화도로를 빠져나와 늦은 밤 한적해진 널찍한 업무지구로 진입했어요. 도경의 눈앞으로 어둠 속에서 홀로 불을 밝힌 번듯하고 거대한 오피스텔 빌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그 오피스텔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물을 지나쳐 조금 떨어진 한적한 갓길에 소리 없이 택시의 속도를 줄여 차를 세웠어요. 반쯤 먹은 김밥을 손에 든 뒷좌석의 도경. 창밖으로는 서늘한 오피스텔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죠. 숨막히는 정적만이 좁은 택시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가 검은 세단 2대를 차례로 집어삼켰습니다. 도심 외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번듯한 외관의 오피스텔 빌딩이었죠. 주차장 안쪽으로 부드럽게 꺾여 들어가는 차량의 유리창 너머 양복 사내가 여자의 팔을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는 짙은 실루엣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팀장과 일행을 태운 2번째 차량도 그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아주머니의 택시는 빌딩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갓길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도경은 차창 너머로 건물 전체를 찬찬히 훑어 올렸습니다. 층수와 창문의 배열을 눈에 담고 외벽에 가지런히 붙은 간판들을 짚어나갔죠. 글로벌 컨설팅이나 해외 무역 같은 무난한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어떤 의심도 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업용 건물의 껍데기였죠. 도경이 지갑에서 명함 크기의 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짧은 번호 하나를 적어 운전석의 아주머니에게 담담히 내밀었어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1시간 안에 돌아올 거예요. 혹시 제가 안 돌아오면 이 번호로 전화해서 강남 쪽에 소포 하나라고만 전해주세요. 아주머니가 뻣뻣하게 굳은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아주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불안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내 굳게 입술을 다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가씨, 조심해. 도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배낭은 택시 뒷좌석에 그대로 남겨둔 채였죠.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나선 도경이 건물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보안 요소들을 분해하고 기록했어요. 정문 로비의 환한 유리문 너머로 경비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무전기가 채워져 있었고 출입구에는 카드 리더기가 붉은 빛을 내고 있었죠. 지하 주차장 입구는 육중한 자동 차단기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건물 뒷면으로 돌아가자 좁은 서비스 출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 배출구 바로 옆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박힌 낡고 작은 철문이었죠. 벽면을 따라 굵은 배관과 에어컨 실외기들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었고 녹슨 철제 비상계단이 층마다 위태롭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경은 다시 걸음을 옮겨 정문 1층 출입구 옆 입주사 명단판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크릴판 뒤로 가지런히 정렬된 입주사 이름들, 컨설팅, 무역, IT 서비스, 고객 상담, 모두 거칠애가 번듯해서 그 진짜 속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업종들이었죠. 도경의 건조한 시선이 명단판의 특정층 이름표 하나에 딱 멎었습니다. 방금 전 양복 사내와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바로 그 층이었어요. 도경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의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정문 위에 선명한 렌즈를 뻗고 있는 CCTV 한 대, 지하 입구 쪽에 한 대, 그리고 뒷면 서비스 출입구 쪽에는 작동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오래된 구형 카메라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야간 근무 인원으로는 지극히 표준적이고 평범한 보안 배치였죠. 하지만 양복 사내들이 다리를 틀고 있을 그 특정 층의 내부는 바깥에서
그 어떤 불빛이나 기척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건물 외곽을 벗어나 뒷골목에 짙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저녁 전까지 숱한 업무로 연을 맺어두었던 사이버 수사대 선배였습니다. 도경의 손가락이 짧고 명확한 문자 한 통을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선배, 저 돌아왔어요. 오늘 밤 강남 쪽에 소포 하나 갑니다. 받을 준비만 해주세요. 도경은 전송 버튼을 누른 직후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고 휴대폰을 겉옷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정보 요원의 몸은 늘 두 수 앞을 준비해 둡니다. 도경은 가벼운 트레킹 복장 위에 걸쳐 입은 재킷의 지퍼를 목 끝까지 단단히 올려 여몄습니다. 주머니에서 얇고 질긴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양손에 빈틈없이 끼워 넣었죠. 다시 건물 후면의 어두운 서비스 출입구 앞. 도경이 낡은 철문 손잡이를 꽉 쥐고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철컥 소리와 함께 안에서 굳게 잠긴 채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경의 건조한 입가에 아주 옅고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뒷골목. 도경은 서비스 출입구의 낡은 손잡이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오래된 기계식 자물쇠가 단단하게 문을 물고 있었죠. 도경은 주머니에서 얇은 금속 도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정교한 손놀림이 이어졌고 이내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잠금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도경은 쇳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틈새 사이로 날렵하게 몸을 집어넣었죠. 서늘하고 조용한 비상 계단실이었습니다. 벽면에 듬성듬성 붙은 비상등만이 희미한 초록색 빛을 흘리고 있었어요. 도경은 운동화 앞꿈치로만 바닥을 디디며 소리 없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낀 그녀의 손은 철제 난간을 아주 스칠 듯이 지날 뿐이었습니다. 결코 체중을 싣거나 옷깃이 스치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발소리를 완벽하게 지워낸 그림자 같은 등반이었습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참에서 도경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아래쪽 로비 방향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야간복도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사내의 허리춤에 찬 무전기에서 이따금 지직거리는 작은 기계음이 새어나왔어요. 로비 이상무, 3층 순찰 완료. 같은 말투의 대답이 무전기 너머로 낮게 돌아왔죠. 수고. 나도 지금 한 바퀴 돌고 올라간다. 경비원이 짧게 대답하려 무전기에 손을 뻗는 찰나였습니다. 도경은 어둠 속에 몸을 바짝 붙이고 호흡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서비스 구역 쪽으로 가까워지는 바로 그 찰나였죠. 도경이 유령처럼 미끄러져 내려가 사내의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리 없고 깔끔한 제압이었어요. 비명 한 번 내지 못한 사내의 의식이 순식간에 툭 꺼졌습니다. 도경은 쓰러지는 사내의 어깨를 가볍게 부축해 계단 아래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시끄러운 무전기의 전원을 끄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2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도경은 다시 비상계단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사내와 여자가 올라갔던 목표층을 향한 조용한 이동이었어요. 도경은 중간층의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문 너머의 소리를 가늠했습니다. 대부분 퇴근을 마친 빈 사무실의 고요함만이 맴돌고 있었죠. 이윽고 목표했던 층에 다다랐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복도로 들어서자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층의 구조는 꽤 단순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듯한 널찍한 일반 사무 공간 하나, 그리고 책임자가 쓸 법한 독립된 방 하나. 복도의 가장 안쪽 끝에는 굳게 잠긴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짙은 시트지가 발라진 일반 사무실의 유리벽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투명한 틈새로 안쪽 풍경을 조용히 살폈어요. 대여섯 개의 책상이 놓인 사무실 안쪽, 2명의 야간 당직자가 책상 앞에 앉아 분주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상 위에 넓게 펼쳐져 있는 종이 무더기들, 그 위를 훑어내리던 도경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장의 통장 사본들이 널려 있었어요. 각 사본의 상단에는 붉은색 펜으로 큼지막한 이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종이마다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할아버지 이름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죠. 그것은 평생을 졸라매며 모았을 누군가의 피 묻은 쌈짓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서류 더미 맨 위에 놓인 사본 하나에 도경의 시선이 콱 멎었습니다. 익숙한 성씨 하나, 그리고 도경의 할머니와 똑같은 돌림자를 쓰는 노인의 이름. 누군가의 할머니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도경의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분명 다른 누군가의 할머니였어요. 3년 전 정체 모를 놈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텅 빈 얼굴로 앉아있던 자신의 할머니. 그 뼈아픈 얼굴이 유리창 너머의 종이 위로 투명하게 겹쳐졌습니다. 사무실 문 손잡이를 쥐려던 도경의 손이 허공에서 한번 멈칫하며 뒤로 멀어졌습니다. 잠깐의 무거운 정적이 복도를 채웠죠. 도경은 눈을 감고 길고 깊은 숨을 한번 토해냈습니다.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던 분노가 더욱 단단하고 무겁게 뭉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경이 다시 눈을 뜬 바로 그 찰나였어요. 복도 뒤편의 탕비실 쪽에서 다른 당직자 한 명이 따뜻한 차를 들고 나오다 도경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사내의 두 눈이 크게 벌어지고 입술이 열리려던 순간이었죠. 도경이 바닥을 차고 나가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입이 열리기도 전에 어깨와 상체를 강하게 휘어잡는 짧고 묵직한 제압. 사내는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릴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힘이 쫙 빠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경은 의식을 잃은 사내의 몸을 붙잡아 복도 벽에 조용히 기대어 앉혔어요. 그리고 사내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열쇠를 쥔 도경의 걸음이 복도 안쪽을 향했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넓은 사무공간 바로 옆에 위치한 독립된 방 앞이었죠. 굳게 닫힌 묵직한 문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반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실장실. 도경은 그 문 앞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었습니다. 도경이 실장실의 문을 소리 없이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널찍한 가죽 의자에 파묻혀 있던 실장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얼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구김없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불쑥 들이닥친 불청객의 등장에 실장의 얼굴 위로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빛이 스치더니 이내 짙은 불쾌감이 확 번져나갔습니다. 실장이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누구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사내가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 위에 내선 전화로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경비, 당장 올라와. 거칠게 수화기를 들어 올렸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묘하고 불길한 침묵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래층 경비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실장의 통통한 얼굴 위로 처음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경은 여전히 선 채로 등 뒤의 문을 조용하게 닫았습니다. 경비는 잠깐 쉬고 있어. 도경의 입에서 건조하고 시니컬한 한마디가 툭 떨어졌습니다. 실장의 눈이 뻣뻣하게 굳어졌어요. 아래층의 건장한 경비가 왜 올라오지 않는지를 비로소 이해한 얼굴이었습니다. 도경이 천천히 책상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자아이 하나 데리고 올라왔지? 어디 있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한 실장이 다급하게
책상 서랍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상벨이든 작은 무기든 무언가를 꺼내려는 찰나였죠. 도경이 바닥을 차고 나가 단 2걸음 만에 책상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려던 실장의 손목을 꽉 움켜쥔 채 그대로 밀어붙여 서랍을 거칠게 닫아버렸어요. 실장이 남은 한 손으로 도경을 거칠게 밀쳐내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가볍게 몸을 틀어 사내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상체를 책상 위로 묵직하게 눌러 앉혔죠. 실장의 통통한 뺨이 차가운 유리 책상 위로 보기 흉하게 짓눌렸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도경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건조한 호흡뿐이었죠. 도경은 사내의 팔을 놓지 않은 채 그를 거칠게 뒤로 잡아당겨 가죽 의자에 억지로 주저앉혔습니다. 책상 위를 구르던 두꺼운 컴퓨터 전선 하나를 빠르게 낚아채어 실장의 양 손목을 의자 팔걸이에 단단하게 묶어버렸어요. 목을 조이던 허세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실장이 의자 위에서 헐떡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경이 의자에 결박된 실장의 정면에 똑바로 섰습니다. 여자아이 어디 있어? 실장이 불안한 눈동자를 굴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었죠. 도경은 말없이 책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노인의 이름표가 적힌 통장 사본 한 장을 집어들어 실장의 눈앞에 툭 내려놓았어요. 이 할머니 통장도 여기서 나왔어? 실장의 목을 대가 크게 꿀꺽거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겁한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도경은 책상 위에 놓인 사본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린 뒤 사내의 얼굴을 비추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의 전원을 거칠게 꺼버렸습니다. 대답해. 나 시간 많지 않아.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서늘하고 묵직한 위협이 좁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팽팽했던 공포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실장이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옆방에 있어. 방금 데리고 들어왔어. 도경이 가볍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다음 질문이 이어졌어요. 본사는? 실장의 입에서 묻지도 않은 정보들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사는 강남에 있어. 겉으로는 평범한 IT 회사로 위장해놓고 회장 사무실이 그 빌딩 최상층에 자신의 알량한 목숨이 오직 이 입술 끝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는 자의 다급하고 처절한 속도였습니다. 도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게 귀에 담았어요. 오직 도경의 입가 한쪽만이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딱 한 번이었죠. 원하는 모든 정보를 손에 쥔 도경이 미련 없이 실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구속된 의자 위에서 실장이 안도의 한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도경은 실장실을 빠져나와 좁은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굳게 잠겨있던 복도 끝 작은 방의 문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 챙겨두었던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가운데 낡은 의자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숨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 앳된 얼굴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두 눈동자가 도경을 향해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 안. 도경이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서며 등 뒤의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 안은 구석에 낡은 소파 하나와 낮은 테이블이 놓인 단출한 대기실 구조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한 뭉치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내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여자가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놀란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좁은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고 겁먹은 시선이 도경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도경의 눈끝에 걸렸던 그 묘하게 순진한 눈빛 그대로였죠. 다친 곳은 없어? 실장실에서 사내를 짓누를 때 썼던 날카롭고 시니컬한 톤이 한꺼풀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건조하고 낮았지만 그 안에 묘한 배려가 섞인 목소리였죠. 여자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동자만 이쪽 저쪽으로 굴렸습니다. 도경이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짧게 말을 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 옆자리에 있었어. 기억해? 여자가 그제야 도경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은 굳게 다문 채였죠. 같이 나가자. 이런 놈들하고 계속 있으면 안 돼. 도경이 담담하게 손을 내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도경의 손을 잡고 안도하며 눈물을 쏟는 뻔한 피해자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과 방어적인 경계심이었어요. 도경조차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여자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도경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죠. 괜찮지 않아.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여자가 도경을 피해 몸을 더 움츠리며 고개를 세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괜찮아요. 이번 일만 끝나면 저 집에 가요. 도경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실장을 제압하고 방문을 열어젖히기까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던 도경의 걸음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 딱 붙어버렸어요. 집에 간다고 누가 그래. 여자가 눈을 크게 뜨며 도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 끝에는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고 있는 사람 특유의 맹목적이고 순진한 희망이 잔뜩 묻어 있었죠. 팀장님이요. 한국에서 이번 수거 일만 무사히 마치면 뺏어간 여권도 다시 돌려주고 한국에 있는 좋은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신다고 했어요. 여자의 두 손이 가슴 앞으로 모이며 꽉 쥐어졌습니다. 저 졸업하고 계속 취업이 안 돼서 해외 인턴십 광고 보고 지원했다가 거기까지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고생하면 다 제자리로 돌려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도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죠. 낯선 이국 땅에서 여권마저 빼앗기고 감시를 당하며 지독한 공포에 질려 있었을 텐데 여자의 두 눈에는 조직이 던져준 그 알량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동아줄처럼 믿고 있는 순진함이 여전히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도경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간절함을 이용해 먹는 놈들을 향한 서늘한 분노와 그 거짓말 속에서 홀로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앳된 여자아이를 향한 연민이 한꺼번에 엉켜들었어요. 도경은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잠깐만 이리 와봐. 도경은 여자의 팔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이끌기만 했죠. 여자는 쭈뼛거리며 망설였지만 도경의 단단하고 차분한 기운에 밀려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도경은 여자를 데리고 복도 건너편 방금 전 자신이 박살을 내놓은 실장실로 들어갔어요. 실장실 안의 무거운 공기에 여자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통통한 얼굴의 실장이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헐떡이고 있었죠. 도경은 실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책상 위로 걸어가 흩어져 있던 통장 사본 한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눈앞에 그 종이들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서 매일매일 돈 받아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통장 사본이야.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 방 안에서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잃게 만들었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었어? 여자의 시선이 도경의 손에 들린 사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성씨와 이름.
한평생 허리띠를 졸라맸을 수많은 노인의 이름표가 수십 장의 종이 위에 빼곡하게 박혀 있었죠. 여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자의 눈동자는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전 그냥 한국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만 받아서 보내면 지옥의 진실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쳐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도경은 여자의 변명을 차갑게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겉옷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뿐이었죠. 도경은 말없이 겉옷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 환한 불이 켜지고 곧바로 잠금이 풀렸어요. 도경의 손가락이 갤러리 폴더를 열어 미리 저장해 두었던 사진 몇 장을 화면 위에 띄웠습니다. 저녁 전 정보사령부 업무로 파악하고 있었던 자료들, 그리고 조금 전 사이버 수사대 선배에게 덧붙여 받아낸 수자 흔적들이었죠. 도경은 굳이 그 출처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액정을 여자의 눈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봐. 여자의 시선이 밝은 화면 위로 조심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빛이 들지 않는 컴컴하고 습한 방이 찍혀 있었어요. 좁은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싸구려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는 한국인 청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핏기 없이 파리하고 지친 얼굴들, 그리고 그들의 등 뒤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험악한 양복 사내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랑 똑같은 인턴십 광고를 보고 거기로 간 사람들이야. 화면 위로 여자의 두 눈이 뻣뻣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도경의 손가락이 화면을 옆으로 부드럽게 밀어 넘겼어요. 두 번째 사진, 커다란 철제 금고안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수십 개의 얇은 한국 여권들이 보였죠. 사진이 한 번 더 넘어갔습니다. 한국 뉴스의 기사를 캡처한 화면이었어요. 굵은 제목 아래로 동남아의 불법 콜센터에서 가까스로 풀려난 한국인 피해자들의 처참한 감금 증언들이 희미한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도경의 손 아래로 화면을 바라보는 여자의 양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마지막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찢겨진 조직 내부 문서의 한 조각을 스캔한 이미지였어요. 몇 줄의 잔혹한 규약이 적힌 종이 위 유독 또렷하게 박혀 있는 문장 하나가 여자의 눈동자를 찔렀습니다. 한국 내 송금 임무 완료자 처분. 여자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턱 막히며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어요. 감정을 싣거나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잔혹한 사실을 담담히 읽어주는 것뿐이었죠. 이번 일만 끝나면 곱게 집에 보내준다는 말. 내가 처음 들은 거 아니야. 도경의 시선이 여자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세상 아무도 몰라. 여자의 다리에서 힘이 툭 풀렸습니다. 좁은 실장실의 차가운 바닥 위로 여자의 몸이 그대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비명이나 오열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꽉 틀어막았죠. 손바닥 아래로 창백한 어깨가 작고 파르르하게 흔들렸습니다. 살기 위해 맹목적으로 믿었던 유일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 몸 안쪽에서 터져나오려는 처절한 울음을 여자는 숨이 막히도록 억누르고 또 삼켜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작은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경은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 곁에 조용히 섰어요. 섣불리 손을 내밀어 동정하거나 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그 지독한 진실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가만히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여자가 갈라진 목소리를 간신히 짜냈어요. 저도 저렇게 되는 거였어요? 도경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 박자를 늦추었습니다. 잔인할 만큼 솔직한 어떠한 거짓도 섞이지 않은 무거운 대답이 이어졌죠. 그랬을 거야. 여자가 짧고 날카로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꾹꾹 눌러 참았던 울음이 짐승이 앓는 소리처럼 겨우 한 번 터져나왔다가 이내 다시 목구멍 깊은 곳으로 삼켜졌어요. 도경이 천천히 무릎을 낮췄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여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었죠. 여전히 섣부른 위로의 손길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에 결박되어 숨죽이고 있는 실장 곁을 지나 넓은 책상 서랍을 거침없이 열어젖혔어요. 뒤져낸 잡동사니 사이에서 익숙한 윤곽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뺏겼던 여자의 얇은 여권과 작은 소지품이었죠. 도경이 다시 여자의 곁으로 다가와 여권을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젖은 목소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송지민이요. 이름 없는 송금책이 아니라 마침내 온전한 자기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경이 지민의 두 손 위에 여권을 가만히 올려주었죠. 지민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받아 쥐고는 제 가슴품에 부서져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얇고 작은 수첩 한 권이 지난 반년 동안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간절한 동작 하나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지민아, 가자. 여긴 오래 있으면 안 돼. 지민이 짚을 곳을 찾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경이 한쪽 팔을 단단하게 부축해 주었죠. 아직 다리의 떨림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여권을 꽉 끌어안은 지민은 도경의 묵직한 걸음을 따라 실장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는 여전히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건물 아래층에서도 그 어떤 기척이나 발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죠. 비상계단 문을 향해 걷던 도경이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도경의 단단한 손이 지민의 좁은 어깨 위로 짧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나갈 때까지 나만 봐. 지민이 젖은 눈을 깜빡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복도 끝으로 두 사람의 조용한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경과 지민이 어두운 서비스 출입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의 밤 공기는 꽤 서늘했어요. 지민이 얇은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어깨를 한번 부르르 떨었습니다. 지민의 손에는 작은 기내용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가슴품에는 여권을 부서져라 꼭 안고 있었죠. 도경이 묵묵히 앞장서 걸었고 지민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바짝 따랐습니다. 갓길에는 도경이 세워두었던 노란색 개인 택시가 여전히 비상등을 깜빡이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룸미러로 두 사람의 형체를 발견한 아주머니가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급히 내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시선이 먼저 도경의 무사한 얼굴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어요. 이내 도경의 뒤에 웅크리듯 서 있는 지민의 창백한 얼굴에 시선이 가볍게 멎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지민의 발걸음이 흠칫 주춤했습니다. 지독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경계였죠. 도경이 지민을 향해 짧게 내뱉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괜찮은 분이야. 아주머니가 말없이 뒷좌석 조수석 쪽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경의 손길에 이끌려 지민이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죠. 아주머니는 열린 문틈으로 지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잔뜩 부어오른 두 눈,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꽉 쥐고 있는 여권, 그리고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좁은 어깨. 그 짧은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평소에 그 호기심 많고 수다스럽던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길눈 밝고 유쾌한 베테랑 기사의 쾌활함 대신
속 깊고 단단한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그 자리를 묵직하게 채웠죠. 아주머니는 앞자리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대신 뒷문 안쪽으로 자신의 상체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옆자리에 바짝 다가가 덜덜 떨리고 있는 지민의 두 손을 자신의 거칠고 따뜻한 두 손으로 꽉 포개어 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온기에 놀란 지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처음 도경을 태웠을 때 들려주던 그 가볍고 밝은 톤이 아니었어요. 아주 낮고 깊고 포근했습니다. 학생, 이제 다 괜찮아. 집에 가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한 작은 울음소리가 좁은 차 안을 맴돌았죠. 아주머니는 더 이상 어떤 위로의 말도 얹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민의 차가운 손등을 투박한 손길로 두어 번 조용히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도경이 차창 옆에 서서 아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학생 좀 부탁드릴게요. 경찰서는 아직 안 돼요. 놈들을 잡아넣을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 섣불리 움직였다간 이 아이한테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당분간 안전한 데에 데려가 계세요. 제가 1시간 안에 연락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조용하고 잘 아는 곳 있어. 걱정 마라. 도경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잠시 강남 쪽의 붉은 밤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죠. 실장이 살기 위해 토해냈던 주소와 정보들이 도경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IT 회사로 위장한 강남의 대형 빌딩, 그리고 그 건물 최상층에 따리를 틀고 있을 진짜 머리. 아직 이 길고 지독한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끄지 않고 기다려둔 미터기 화면이 여전히 붉은 빛을 내고 있었죠. 아주머니가 기어를 바꾸며 창밖의 도경에게 짧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아가씨도 조심해. 도경이 말없이 고개를 짧게 숙였습니다. 이내 택시가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갓길을 빠져나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멀어지는 택시의 뒷좌석 창문 너머로 지친 지민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도경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윽고 택시의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섞여 사라졌습니다. 도경이 서서히 몸을 돌려 텅 빈 도로 앞에 섰어요. 마침 길가를 지나치던 빈 콜택시 한 대가 도경의 가벼운 손짓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탄 도경이 앞을 향해 짧게 입을 열었어요. 강남 한복판이요. 한동안 내려놓았던 서늘하고 건조한 정보 요원의 톤이 그녀의 목소리 위로 완벽하게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어두운 한강을 가로질러 강남으로 진입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번화한 밤거리의 풍경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늦은 시간까지 도로를 메운 붉은색 차량 불빛들, 그 위로 축이 오른 인파들의 실루엣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경은 뒷좌석에 미동조차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죠. 지민 앞에서 잠시 내려놓았던 얕은 배려는 이미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서늘하고 건조한 정보 요원의 얼굴만이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어요. 도경은 말없이 정면만 응시하며 실장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주소와 건물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차갑게 되짚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대로변에 우뚝 솟은 거대한 고층 빌딩 근처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도경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어요. 그녀의 시선이 매끄러운 유리 외벽을 타고 끝없이 위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IT 기업의 로고가 밝게 빛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옥이었죠. 낮 시간대라면 사원증을 목에 건 수많은 직원이 바쁘고
활기차게 드나들었을 법한 제법 큰 규모였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늦은 밤이었지만 건물의 허리춤에 해당하는 중간층 몇 개와 아득히 높은 최상층에는 여전히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경은 겉옷에 옷깃을 세우고 걸음을 옮겨 빌딩 외곽을 천천히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로비의 환한 불빛 너머로는 24시간 상주하는 2명의 경비원이 데스크를 꼿꼿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건물 측면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는 육중한 자동 차단기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바닥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죠. 도경의 시선이 건물 뒷면으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외벽 한 구석에 직원 전용 출입구가 숨어 있었어요. 출입 카드를 태그해야 열리는 구조였지만 전체적인 보안의 짜임새는 뚫지 못할 만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지하 주차장 차단기 옆 좁게 난 보행자용 틈새를 타고 소리 없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서늘한 곰팡내와 기름 냄새가 맴도는 주차장 내부. 군데군데 주차된 고급 세단들이 둔탁한 형광등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지정 주차구역, 최상층의 회장이 쓸 법한 유독 길고 묵직한 차량 한 대가 도경의 눈에 무심히 담겼습니다. 도경은 짙은 회색의 시멘트 벽을 등지고 몸을 낮춘 채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무거운 철문을 찾아 조용히 열어젖혔죠. 비상계단을 타고 로비층으로 올라온 도경이 1층 뒤편의 복도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벽 너머로 경비 데스크의 기척이 넘어왔어요. 경비원 한 명이 의자에 기대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숨을 죽인 채 순찰 교대 시간의 빈틈을 날카롭게 가늠했어요. 이내 화장실 쪽 복도에서 또 다른 경비원 하나가 느릿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두 경비원이 데스크에 모여 짧은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도경이 튕겨나가듯 어둠 속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는 짧고 묵직한 움직임. 두 사람의 몸을 차례로 소리 없이 무력화시킨 도경은 의식을 잃은 그들을 데스크 뒤편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빠르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제압이 끝나기까지 시계바늘은 40초를 넘기지 않았어요. 1층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지워낸 도경은 편안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상계단의 문을 열고 끝없는 오르막을 타기 시작했죠. 발소리는 여전히 운동화 앞꿈치로만 디뎌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가죽 장갑을 낀 손은 철제 난간을 스칠 듯 말 듯 아주 가볍게만 스쳐 지나갔어요. 가파른 계단을 수없이 오르면서도 도경의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체력은 HID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무뎌지거나 떨어진 적이 없었죠. 불이 켜져 있던 몇 개 층을 단숨에 지나친 뒤였습니다. 도경이 중간층의 문을 살짝 밀고 복도로 들어섰어요. 때마침 야근 중이던 팀장급 사내 2명이 종이컵을 든 채 복도를 걸어오다 도경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낯선 침입자를 발견한 한 명의 눈이 험악해지며 곧바로 자신의 허리춤 쪽으로 다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그게 무전기인지 그 밖에 다른 위험한 물건인지 굳이 확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도경이 바닥을 차고 나가 허리춤에 손을 댄 사내를 짧고 강하게 제압해 바닥에 뉘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두 번째 사내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그의 옷깃을 틀어지고 거칠게 복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경을 쳐다보았습니다. 도경이 사내를 꽉 누른 채 몹시 건조하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실 어느 층이지? 사내에 튀어나올 듯한 목을대가 크게 한번 움직이더니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잇새로 새어나왔습니다. 최상층? 원하는 답을 확실하게 얻은 도경이 사내의 어깨를 밀어 그를
복도, 벽에 조용히 기대어 앉혔습니다. 기절할 듯 겁먹은 사내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죠. 마침내 도경의 걸음이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금속으로 마감된 차갑고 매끄러운 문. 도경이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호출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지며 엘리베이터가 위쪽에서부터 기계음을 삼킨 채 조용하고 묵직하게 내려오기 시작했죠. 도경은 삐딱해진 재킷 안쪽을 가볍게 털어내며 매무새를 한번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깊고 차가운 마지막 호흡을 천천히 고르기 시작했어요. 도경을 태운 최상층 전용 엘리베이터가 기계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작은 불빛들이 차례로 켜지며 이 거대한 빌딩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죠. 도경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된 거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얼굴이 어떤 온도를 띠고 있는지 굳이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실장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마지막 한마디가 차가운 반향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강남 최상층 회장. 도경의 호흡이 한 박자씩 일정한 간격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드러운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의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를 완전히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벽면을 비추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널찍한 비서실 로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심한 밤이라 비서의 자리는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고요한 복도를 따라 걸어간 가장 안쪽 끝, 묵직하고 거대한 원목문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회장실이라는 작고 단정한 명패가 차가운 금속빛을 내고 있었죠. 도경은 소리 없이 다가가 원목문 손잡이 위에 장갑 낀 손을 얹었습니다. 한 박자를 조용히 쉬어간 뒤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손에 힘을 주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놀라울 정도로 넓고 고요한 회장실 내부가 펼쳐졌습니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불빛이 반짝이는 강남의 야경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아주 낮은 음량의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 그곳에 등을 돌리고 앉은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자는 손에 든 와인잔을 느릿하게 흔들고 있었죠. 늦은 밤 높은 곳에서 홀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주 오래되고 당연한 습관처럼 보이는 여유로운 몸짓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사내가 잔을 입가로 가져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안락의자를 천천히 돌려 도경을 마주 보았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사내. 꽤나 온화하고 기품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도경을 확인한 순간 사내의 두 눈이 아주 잠깐 커졌다가 이내 원래의 자리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죠. 지독하게 당황스러운 상황조차 세련되게 숨겨내는데 몹시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손님이 올 시간은 아닌데?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톤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품위 있는 사업가의 언어 그 자체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옆에 딸린 비서실 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이내 문이 열리며 단정한 양복 차림의 사내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비행기 뒷좌석에 앉아 소리 없는 눈짓 하나만으로 앞자리에 거친 부하를 가라앉히던 바로 그 팀장이었어요. 방을 나서려던 팀장의 시선이 한가운데 서 있는 도경에게 닿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팀장의 반듯했던 얼굴 위로 경악에 가까운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어요.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허무하게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너는 그 비행기? 도경을 알아본 팀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굳어버렸어요. 평화롭게 앉아있던 회장의 시선이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린 팀장과 도경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의 온화한 얼굴 위로 작고 선명한 균열이 그어지는 순간이었죠.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한 팀장이 자신의 양복 안쪽으로 다급하게 손을 찔러 넣으려 했습니다. 도경이 바닥을 차고 나가 단 한 걸음에 팀장의 옆으로 파고들었어요. 도경은 안주머니로 향하던 사내의 팔을 잡아 아래로 짧게 꺾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사내의 몸을 회장실 벽면에 거칠게 기대 앉혔죠. 단 한 번의 유효한 저항도 해보지 못한 팀장이 벽에 눌린 채 고통스러운 숨을 헐떡였습니다. 짓눌린 목구멍에서는 차마 말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도경은 헐떡이는 팀장의 양복 안쪽을 뒤져 잡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리고 빼곡한 계좌 번호들이 빈틈없이 적혀 있는 수첩이었죠. 도경은 팀장을 그대로 둔 채 뒤로 돌아 회장의 넓은 책상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수첩을 책상 위에 무심히 내려놓았어요. 툭 하는 아주 작고 가벼운 소리가 회장실의 고요함을 단 한 번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한 번의 동작 안에 이 장면의 거대한 무게감이 서늘하게 응축되어 있었죠. 회장이 애써 굳은 얼굴을 숨기려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평소의 여유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는 필사적인 손놀림이었죠. 하지만 잔을 든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남은 와인을 넘기며 짐진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흥미롭군. 자네가 뭘 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도경은 회장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책상 쪽으로 한 걸음 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수첩을 턱 끝으로 가볍게 가리켰죠.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도경의 시선이 회장을 똑바로 관통했습니다. 원하는 건 이미 가져왔어. 그 서늘하고 건조한 한마디에 회장의 입가에 간신히 걸려있던 세련된 미소가 처음으로 반박자 흐트러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이 책상 아래로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책상 밑면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붙어있는 비상용 작은 버튼 하나. 사내의 두꺼운 손가락이 버튼을 강하게 꾹 눌렀습니다. 회장실 한쪽 벽면에 달린 조그만 붉은 전등이 두어 번 깜빡거리다 이내 툭 꺼져버렸어요. 문 밖에서는 어떠한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비들이 뛰어 올라오는 소리도 다급한 무전 소리도 없었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회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내선 전화기를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귓가에 닿은 수화기에서는 단조롭고 무심한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늘 여유로운 호선을 그리던 회장의 인매가 처음으로 형편없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회장이 책상 서랍을 신경질적으로 확 열어젖혔습니다. 서랍 안쪽에 숨겨둔 무언가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는 찰나였죠. 도경은 어느새 책상 바로 옆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도경의 장갑 낀 손이 서랍 안으로 파고들던 회장의 손목을 콱 틀어쥐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묵직하게 밀어붙여 열려있던 서랍을 쾅 소리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반동에 밀린 회장의 상체가 뒤로 쏠리며 가죽 의자 위로 쿵 주저앉았죠. 늘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구김 하나 없던 최고급 양복의 매무새가 처음으로 초라하게 구겨졌습니다. 회장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발악을 멈췄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시선이 통유리 창밖으로 향했어요. 수십 층 아래 까마득한 빌딩 앞 도로변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길가를 따라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온 여러 대의 차량이 일제히 비상등을 껌뻑이고 있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전멸하는 불빛들이 건물 입구를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로비 밖 경비실의 작은 유리창 너머로도 깜빡이는 불빛이 어른거렸죠. 이미 모든 진입로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단 한 줄기도 들리지 않았어요. 날선 고함이나 요란한 제동음도 없었죠. 철저하게 통제된 완벽하게 소리 없는 포위였습니다. 도경이 회장의 책상 건너편에 비스듬히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건조한 목소리가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따라왔어. 너희 사람들. 도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팀장을 곁눈질하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올라오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그 짧은 두 마디에 회장의 핏기 가신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마저 남김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기가 최상층에서 완벽하게 지휘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거대한 조직망. 그것이 단 한 명의 서늘한 눈에 처음부터 낱낱이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회장이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는 소리였죠. 이어서 일사불란하고 묵직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두꺼운 카펫을 밟고 다가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장실의 원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걸친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들이 방 안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맨 앞장서서 걸어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성. 도경이 전역하기 전 여러 업무로 손발을 맞췄던 수사대의 선배였습니다. 선배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 안의 풍경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찌그러져 숨을 헐떡이는 팀장, 가죽 의자에 넋을 잃고 굳어버린 회장, 그리고 책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수첩까지. 선배의 눈과 도경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둘은 어떤 수선스러운 말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묵묵한 눈인사 한 번이 전부였죠. 선배가 턱끝을 까딱이며 뒤따라온 수사관들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명의 수사관이 회장의 양옆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섰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손끝 하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자리에서 일어선 회장이 텅 빈 눈으로 도경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팀장 역시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양팔이 결박된 채 거칠게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수사관들이 회장과 팀장을 둘러싸고 방 밖으로 신속하게 연행해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야경을 등지고 여유롭게 와인을 기울이던 푹신한 안락의자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방에 남은 선배가 책상 위의 수첩과 모니터가 꺼진 컴퓨터, 그리고 반쯤 열린 서랍 속의 뭉텅이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한국 본사, 동남아 거점, 국내 송금 지점들 다 들어간다. 수십 군데야. 도경이 그 말을 들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해요. 선배가 도경의 어깨를 크고 투박한 손으로 한 번 툭 쳤습니다. 긴 밤의 추적을 끝낸 후배에게 건네는 수고했다는 무심하고도 따뜻한 짧은 인사였죠. 선배마저 서류들을 챙겨 방을 빠져나가고 넓은 회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도경은 통유리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거리를 고요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짙게 깔려있던 밤의 장막이 걷히고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부터 푸르스름하고 시린 새벽의 여명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창밖의 옅은 빛을 한번 눈에 담은 뒤 조용히 몸을 돌려 텅 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도경이 위장 IT 본사 빌딩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텅 빈 강남거리, 빌딩 앞을 서성이던 도경이 길가를 지나던 빈 콜택시 한 대를 가볍게 잡아탔어요. 차 안에서 주머니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 번호를 눌러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한 번 채 가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깰까봐 조심하는 듯 평소보다 한참 낮아진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지민 학생 어때요? 잠들었어. 우리 집 건넌방에 재웠어. 아까 집에 연락해놨는데 내일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신대. 도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고맙긴. 아가씨도 이제 좀 쉬어. 가서 푹 자.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도경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가 붉은빛이 감도는 한강 다리를 미끄러지듯 건너는 중이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틀 무렵의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낭 하나만 덜렁 메고 아무도 모르게 한국을 떠났던 반년 전의 새벽이 잠시 머릿속을 맴돌았죠. 철저히 혼자가 되기 위해 떠났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시간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지금,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서울 근교의 오래된 동네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낮고 허름한 담장들, 이른 아침을 깨우는 참새 소리가 조용하게 골목을 채우고 있었어요. 도경이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대문 하나 앞에 섰어요. 도경이 낡은 대문 손잡이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밀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반년 만에 귀가.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 미리 남기지 않고 불쑥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도경이 배낭을 앞으로 돌려 가방 구석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샀던 할머니에게 드릴 작은 물건이었죠. 도경이 아주 짧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대문을 밀었습니다. 끽 쇳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인기척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마루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말수를 잃은 지 3년. 깊게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훌쩍 커버린 손녀를 바라보는 그 올곧은 눈빛만은 예전과 완벽하게 똑같았죠. 할머니는 마당에 선 도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늘 도경이 올 줄 알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우리 도경이 왔네. 그 덤덤한 한마디에 도경의 굳은 어깨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오늘 밤 내내 팽팽하게 날이 서 있던 시니컬한 얼굴이 처음으로, 정말 오늘 밤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어요. 어릴 적 이 마당을 뛰어놀던 편안하고 무방비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없이 도경의 손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에는 작은 찌개 냄비 하나가 얌전히 올려져 있었어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냄비처럼 보였죠. 할머니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냄비 아래에 불을 켰습니다. 도경이 부엌 한쪽에 놓인 작은 상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반년간의 긴 여행과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던 지독한 밤의 피로가 한꺼번에 어깨로 내려앉았어요. 이내 할머니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갓 지은 밥 한 공기와 함께였죠. 도경이 숟가락을 들고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익숙하고 묵직한 온기가 마른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도경은 잠시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한마디가 도경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잘했죠? 할머니가 도경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캐묻지도 대단하다며 칭찬의 대답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젓가락으로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도경의 하얀 밥그릇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도경의 눈시울이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티나지 않게 아주 잠깐이었죠. 아침에 맑은 햇살이 부엌의 작은 창문 틈으로 길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작은 밥상 위로 하얀 김이 올라오는 찌개 위로 따뜻한 빛이 부서져 내렸어요. 도경이 다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든든하게 떠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맞은편에 가만히 앉아 손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아주 오래도록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반년 만에 귀국. 윤도경은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드라마 어떠셨어요? 주인공 윤도경의 권선징악의 과정이 시원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취업 사기에 걸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다니는 지민의 모습을 본 윤도경. 과거 자신의 할머니도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외면할 수 없었죠. 혈혈단신으로 조직을 박살내고 마지막에 선배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흥미진진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걸 해결하고 할머니 밥을 먹으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손녀다운 모습에서 가슴 찡한 감동도 느껴졌네요. 앞으로도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